어차피 잘 될 거라는 알미 있으면 지금의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어. 막상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하는데 서울대 갈 수 있다는 알미 생길까? 절대 안 생겨요. 삶의 변화가 바뀌어 가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점점 조정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알미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결과가 불확실해서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원하는 삶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결국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흑수저 삶에서 대한민국 상위 1%의 부를 이루기까지 스스로 설계한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든 분이죠. 인생의 연금술,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신 이하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하영 작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생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작가님 모시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가장 먼저 듣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조건에 늘 부족함을 느낀다. 80% 채워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자란 20%에 집착한다. 하지만 완벽한 충족감이란 것은 없다. 80%를 채우면 나머지 20%가 더 커 보이고 99%까지 가면 마지막 1%가 집착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 집착은 더 큰 욕망을 만든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삶, 이게 뭔지를 알아야 필요 이상의 더 큰 갈증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네. 작가님께서는 어떠신지.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되게 만족을 해요. 여기 하대님하고 앉아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 수없이 많은 스태프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촬영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 순간에 대해서 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게 행복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만족하면 바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충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충족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원하는 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내가 가진 것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썼던 내용인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가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원. 네. 가진 것을 원하는 것. 가진 것을 원하면 눈앞에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가 원하면 나는 바로 만족해요. 왜냐? 나는 바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주차장에 있는 제 차를 제가 너무 간절히 원한다. 그럼 바로 행복해져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원하는 삶인데 가원하면 바로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면 바로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원에서 가진 것을 원하는 것에서 을자를 을이 의의 리을이 있잖아요. 네. 아래 리을을 이형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가진 것 나누기 원하는 것이 돼요.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것이고 분자가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커지게 되면 네. 행복의 크기는 작아지잖아요. 분자가 커지게 되면 우리 행복의 크기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다? 우리는 부모가 커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불안사라 그래요. 불행하기 위해서 안달난 사람들. 그런 불안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즉 부모가 커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분자가 커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분자가 뭐라 그러죠? 가진 것. 가진 것이 커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하는데 이 분자가 커지는 삶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일당감이라는 게 있어요. 일상의 당연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일상에 어떤 당연함이 있잖아요. 난 당연히 여기 앉아 있고 난 당연히 커피를 마시고 난 당연히 옷을 입고 있고 당연히 내 차를 타고 여기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일상의 당연함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일상의 당연함은 20살의 간절함이 만든 거잖아요. 나 20살 때 나 40살이 되면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이 지금의 당연함을 만들고 있고 80살의 하영이가 그렇게 원하는 그리움이란 말이죠. 20살의 간절함과 80살의 그리움이 만드는 게 지금의 라이프라면, 지금의 일상이라면 이 일상을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일상의 당연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그것을 원하게 되면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오유지족, 나는 오로지 만족만 안다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오늘 여기에는 작가로서 왔잖아요. 네. 작가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 진료실에서는 제 의사로서 또 역할을 수행을 하고 또 가끔 특강이나 강의실에서는 강사로서 활동도 하고 있고 제 채널에서는 또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뭐 의사나 작가나 유튜버나 강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 직업을 우리의 하나의 역할, 롤이라 한다면 그 역할이 향하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네. 그 향하는 방향이 저는 마인드 큐레이터라는 거예요. 큐레이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시장에서 뭔가를 편집하고 전시하고 뭘 채울지 그 말은 제 마음의 책임 전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뭘로 채우고 뭘로 편집하고 뭘로 물들이고 그런 것들. 이하영 작가님 마인드 큐레이터라는 또 하나의 직함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진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산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산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노력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작가님께 듣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결과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내게 아니라서 그래요. 세상은 세상 거잖아요. 세상은 세상 거기 때문에 세상은 인과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은 원인이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노력이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세상에 살 때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서 내가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서 라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기분도 좋고 결과도 좋아요. 라면을 끓이는 원인에 대한 행위가 기분 좋은 포만감까지 좋은 결과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내 세상이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내 세상 말고 타인이 들어와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은 이런 거예요. 여자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굉장히 맛있게 라면을 끓여서 줬어요. 여자친구는 먹기가 싫대. 그러면 왜 먹기 싫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끓였고 널 위해서 좋은 의도로 끓였고 기분 좋게 끓였는데 너 안 먹어. 이러다 싸우게 됐어. 그러다가 결과도 안 좋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내 세상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들어와 있는 타인이 들어와 있는 이 세상에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세상에서는 인과법이 통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이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인과법이 아닌 인연과보라는 게 통하는 거예요. 인연과보. 그렇죠. 예. 그래서 인과라는 말이 더 정확히는 인연과보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인과 과사에 뭐가 있냐면 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세상이라는 그 조건과 환경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노력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노력의 씨앗이 어떤 적절한 조건과 환경이라고 불리는 세상의 연이라는 밭이 좋은 토양이 받쳐줄 때 인연의 인의 씨앗과 세상이라고 불리는 연의 밭이 만나서 인연관계라는 과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씨앗을 뿌린다 해가지고 과일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을 한다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라면을 맛있게 끓였다 해가지고 그녀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좋은 의도로 뭘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너무 많잖아요. 왜냐? 인과 과사에는 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그걸 받쳐주지 않으면, 세상이 조건과 환경을 받쳐주지 않으면 그 씨앗은 결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늘 그렇다고 해서 씨앗을 뿌리지 않느냐?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씨앗을 뿌린다 해가지고 늘 열매가 자라는 건 아니지만은 씨앗이 없이는 열매는 자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씨앗을 뿌리고 인의 씨앗을 뿌리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이라는 밭을 갖고 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가꾸는 거. 쉽게 말해서 세상을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법, 그 방법을 알아야지만이 토양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 씨앗을 뿌렸을 때 이 땅이 이 씨앗을 좋아하도록 맞아요. 예, 잘 자랄 수 있게 잘 자라는 토양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 맞아요. 주시는 거죠. 그 토양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그들에게 이득이 되게 할 때,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그들을 이롭게 해줄 때 그들은 나에게 2배, 3배, 10배 정도의 이로움과 어떤 이익과 행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다고 해요. 작가님. 알아차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독자분들이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뭘 어떻게 알아차리라는 건지 좀 쉽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뭔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지식을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무식하다라는 말을 그렇죠.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분야에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손해를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분야에 지식이 없이 투자를 했을 때 맞아요. 손해보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게 지식이 없을 때 따르는 결과가 손해를 보는 거고 다른 분야가 있는데 지혜라는 게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어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을 증득한다는 말을 쓰는데 그 지혜가 없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무지하다 그래요. 무지. 어리석다, 무지하다. 그런데 무지하면 어떠냐면 괴로워져요. 내가 왜 괴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무지의 반대말인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다. 그래서 알아차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뭔가 습득해서 이해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그 또 다른 지가 있음을 아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지에 대한 지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지 상태에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괴롭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 무섭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처음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하는 일을 하면 어색하고 잘 못해.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모를 때 불안하고 두려워요. 과거가 두렵냐? 아니, 과거는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불안한 거는 미래잖아요.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모름이 아닌 안다라는 것은 알아차리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거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괴롭지 않은 상태고 괴롭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알아차림의 반대는 모름이고 모름은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은 괴로움이고 그 두려움이 머리에 가득 차 있으면 알아차림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괴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엄청나게 불안하거나 두려운 일이 머리에 가득 차 있으면 네. 우리의 어떤 두려움의 그 불 때문에 우리의 뇌가 다 타버려. 두려움에 불타버린 뇌를 번뇌라 그러거든요. 번뇌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뇌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떨어지면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기 때문에 더 괴로워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면 모름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괴로움과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뭔가를 알아차리는 것 플러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메타인지도 생기는 거고 플러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익히는 거에 거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유식한 게 곧 지혜롭다라고 동일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유식한 지식인들 그런 각종 전문직에도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이 굉장히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부자거지들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돈이 많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떠는지 스스로를 관찰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굉장히 저도 공감했는데 제가 예전에 아주 초기 유튜브 영상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나한테는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지? 그런데 안 좋다라는 건 가치 판단이잖아요. 사실 세상에 안 좋은 일이라는 게 있나? 안 좋다고 생각하는 나만 있을 뿐이지 있을 맞아요. 뿐이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인생의 연금술을 읽다 보니까 한 단계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지옥 같은 현실은 없다. 지옥 같은 마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맞아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촬영하러 오는 길에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오늘 파랗더라고요. 하늘이 너무 파래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어젯밤에 제가 저희 동네 서울숲을 달리기 하면서 저녁 노을이 탁 지어 있고 밤에는 별이 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푸른 하늘을 보면 참 기분이 좋구나. 그리고 저녁에 붉은 노을을 보거나 하늘에
하늘에 빛나는 별을 봐도 우린 기분이 좋잖아요. 얼마 전에 청계산 갔는데 예. 청계산 가도 참 기분이 좋고 한강에 자전거를 탔는데 한강을 보더라도 기분이 좋고 제 고향인 부산의 광안리 바닷가를 가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이제 뭐 산에 가면 산이 좋고 바다에 가면 바다가 좋은데 사실 산이 좋고 바다가 좋고 강이 좋은 이유는 내 마음이 좋아서 좋게 보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좋음이 없어. 그러면 산을 봐도 좋지가 않아요. 여자친구가 헤어졌어. 그런데 하늘을 보면 별을 보면 눈물이 나. 슬퍼서. 그렇죠.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 푸른 하늘을 보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예. 마찬가지예요. 별을 보면 나는 기분이 좋은데 누군가는 눈물이 나고 하늘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누군가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이유는 하늘은 그냥 거기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고 별은 반짝이고 있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이 좋음으로 물들어 있으면 좋은 관점이 생겨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좋게 해석하니까 세상이 좋게 보이는 것 뿐이고 즉 내 마음의 좋음이 나의 관점을 통해서 투영된 것이고 그 투영된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 것 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내 마음의 좋음이 좋은 산을 만들듯이 내 마음의 두려움이 무너지는 하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그 지옥 같은 마음이 지옥 같은 관점을 만들어서 세상을 그 지옥의 렌즈로서 투영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이 지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현실은 없어요. 지옥 같은 마음이 있는 것뿐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가난한 삶이라는 건 없어요. 삶에 대한 해석이 가난할 뿐이에요. 내 마음이 결핍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 결핍감이 궁핍의 관점을 만들고 그 궁핍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 모든 게 가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가난 속에 빠져 있구나라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되게 비싼 크리스탈 와인잔이 있어요. 그 안에 먼지가 끼어 있는데 안에 먼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바깥을 계속 닦는 거예요. 외부 세상을 계속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면의 더러움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바깥을 닦으면 바깥이 깨끗해지면서 유리의 안쪽이 더 내면의 더러움이 더 그렇죠. 보이게. 내 마음은 결핍되어 있는데 세상을 계속 바꾸려고 세상을 더 풍족하게 만들려고 바깥을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결핍이 드러나면서 그런 투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작가님의 그 젊은 시절의 내러티브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전 재산 12만 원 들고 서울로 올라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예. 서울역 앞에서 처음 봤던 차가 왕 지나가는데 그게 람보르기니였다고요. 네. 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그 차를 타는 상상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실제로 그 차를 타고 계십니다. 작가님이요. 12만 원 들고 서울로 처음 상경하던 젊은 날의 이하영과 지금 이하영 작가의 뭐가 달라진 걸까요? 크게 달라진 거는 크리스탈 잔의 바깥이 많이 달라져 있고요. 항상 내면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 어차피 잘 될 거라는 그 알미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람보르기니가 아니었고 정확히는 벤츠 SLK라는 차량이었는데 2인승의 스포츠카 차량이었는데 그 차를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멋있죠. 저는 네. 그 당시에 그런 차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서울역에 딱 내렸는데 그 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나도 저 차를 탈 수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저 차를 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냥 즐겁게 충실하게 살아보자.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저 차를 탈 거라면 저 차를 타지 않는 지금의 순간도 저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차를 타지 않는 지금의 순간을 그 차를 탈 때는 그리워할 수도 있잖아요. 이 포인트가 너무 와닿네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저한테 작가님 왜 결혼 안 하세요? 이러면 항상 그래요. 저는 어차피 결혼할 걸 알기 때문에 결혼 전에 이 싱글의 라이프도 참 소중하게 생각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잘 될 거라는 알미 있으면 지금의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제가 뭐 그냥 유머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의 과정과 내가 원하는 미래의 결과가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면 그 연결성 속에서 지금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로또 1등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첨금을 타러 가잖아요. 그 타러 가는 길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그래서 그 농협 앞에서 비를 엄청나 맞았어요. 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몇십억을 받을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당첨금을 타러 가는 그 시간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당첨금을 탄다는 것을 안다면 이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알미 없으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집을 가서 고기를 구워 먹어요. 그러면 제가 고기를 굽고 뒤집고 자르고 먹잖아요. 저는 그 굽고 뒤집고 자르는 게 약간 불편하고 약간 노력이잖아요. 그 노력이 힘들까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삼겹살을 먹을 거라는 알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알미 없으면 쉽게 말해서 아르바이트생은 굽고 뒤집고 자르는 과정이 힘들어요. 어차피 이것을 못 먹을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것은 긴장이 들어가는 거고, 긴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긴장이 똑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대님 여자 아니잖아요. 네.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게 알미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알기 위해서 긴장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왜 남자세요? 당연하기 때문에. 네, 네. 그 당연함이 알의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알의 당연함이 있으려면 나의 일상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어. 막상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하는데 나 서울대 갈 수 있다는 알미 생길까? 절대 안 생겨요. 삶의 변화가 바뀌어 가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점점 조정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알미라는 거예요. 우리 0점 조정하잖아요. 군대 가면. 그렇죠. 0점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관역을 향해서 가늠자를 조정하는 거예요. 관역을 내가 원하는 미래라 그런다면 이 가늠자를 조정하는 게 우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0점 조정을 통해서 우리의 과정을 맞춰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 그 과정은 늘 과정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연결성 속에서 내가 점점 변해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 속에서 이것은 당연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99%가 비교라는 종교에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책에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비교라는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작가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책이나 어떤 유튜브에서도 비교하면서 살아라 말을 하는 곳은 없어요. 모든 곳에서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작가나 유튜버한테 당신은 비교 안 합니까? 이러면 그 말에는 답을 못 해요. 왜냐?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비교의 덫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떤 본능? 생존 본능이에요.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생존을 유지해 왔던 거예요. 우리 원시시대 때부터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네. 저게 호랑이인가? 저게 나보다 싸움을 잘할까?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비교란 걸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도망을 간 호모사피엔스가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라는 것은 어떤 생존의 도구였어요.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일으킨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비교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낀 종족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비교를 통해서 나의 결핍감을 느끼지 못하고 나의 우월감을 느낀 종족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교는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그리고 비교를 통한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우리에게 늘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비교는 두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우리의 결핍감을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때 나의 우월감 가지고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와 나를 비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결핍감을 늘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마인드 큐레이터로서 내 마음을 계속 결핍감으로 채우다 보니까 결핍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게 되고 늘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교를 통해서 늘 결핍감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비교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 비교를 알아차려야 돼요. 비교라는 것도 하나의 욕망이거든요. 비교라는 욕망이 올라왔을 때 그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비교를 하기 때문에 괴롭게 되고 그리고 비교가 올라오는데 이걸 억지로 억압하려고 하면 우리의 본능과 반하기 때문에 그 반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라는 욕망이 올라왔을 때 그 욕망을 따르지도 말고 그 욕망을 억압하지도 말고 하나의 길이 더 있는데 그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되면 그래서 비교하고 있네라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비교라는 욕망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허용하고 흘려보내는 건데 그 알아차림이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의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나 비교하고 있구나. 그래, 비교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럴 수 있지. 너는 그렇게 살고 난 이렇게 살게. 그래라 그래.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 삼그라는 거예요. 삼그. 삼그. 삼그는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라 그래. 첫 번째, 그렇구나. 알아차림. 알아차림. 그럴 수 있다. 허용하는 거. 허용. 인정하고 이해하는 허용하는 거. 네. 그래라 그래. 흘려보내는 거. 우리 하대 대표님은 유튜브가 뭐 몇백만이고 그런데 난 왜 이럴까? 내 비교하고 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작가님 오랫동안 하셨고 훌륭하시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래라 그러고 나는 삼겹살에 먹을까? 이런 거. 이런 게 삼그라는 건데 그 삼그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교를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한테 이런 걸 말씀드리면 나 비교하고 있구나 그럴 수 있어까지 되는데 그래라 그래서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부자인 사람과 나를 비교했는데 그래 넌 그렇게 살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차리고 비교의 감정을 흘려보내도.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라 그래가 안 될 때는 세상을 자연하고 타인을 배경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인을 배경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단체 사진 찍잖아요. 네, 네. 그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이 좋은 사진인지 안 좋은 사진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예쁘게 나오면 좋은 사진이고 그렇죠. 내가 예쁘게 나오지 않으면 나쁜 사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단체 사진은 뭐냐면 남을 배경으로 한 독사진이 단체 사진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체 사진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사진 찍잖아요. 삶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단체 사진 찍듯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타인을 배경으로 생각하는 힘이 생겨요. 타인을 배경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어릴 때는 제 주변 삶의 배경이 초가집, 빌라, 반지하방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요즘 제 삶의 배경에 하이엔드 아파트, 뭐 좋은 차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배경으로 있는 사진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별로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그것들은 내 삶의 배경이니까. 그 배경을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타인을 배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그 비교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자연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푸른 하늘을 시기하지 않고 붉은 노을에 질투하지 않잖아요. 왜 저렇게 파랄까 나는 파라지 못하는데 붉은 노을 왜 빨갛지 난 빨갛지 못하는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서울숲에 뭐 푸른 나무를 보면서 나와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자연의 하나의 어떤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존재하게 되면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게 돼요. 그 조화로운 삶 속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져요. 왜냐? 내 주변이 행복으로 다 물들어 있잖아요. 내 주변이 다 행복으로 물들어 있어요. 맞아요. 어느 순간 나는 행복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내 배경이 모든 것들이 좋음으로 물들어 있어. 그럼 난 어떻게 될 거야? 좋음으로 이미 채색되어 있어요. 내 주변 배경의 모든 것들이 풍족으로 이미 칠해져 있어. 그러면 그 칠해져 있는 것들이 수채화를 통해서 나에게 이미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배경을 좋은 거로 만드는 게 뭐냐면 타인을 이롭게 해주고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주변을 좋게 해준다는 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 자리이타의 삶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이득이 되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와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배경을 좋게 만드는 것, 그 배경을 좋게 인식하고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 좋다는 게 사람마다 워낙 가치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삼감이거든요.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사람들로 제 주변을 만들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삼감하는 삶이 저의 일상이 돼버렸고 그 삼감 속에서 감사를 주고받다 보니까 제가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책에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작가님께서 스스로 되뇌이는 주문이 있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여유 있고 느긋하게, 맞아요. 그리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맞아요. 마지막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맞아요. 이 주문을 스스로 이렇게 외우신다고 하셨는데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이 주문이 얼마나 어떻게 효과가 있던가요? 제 삶의 모토가 개질소충하자거든요. 개처럼 즐겁게 소처럼 충실하게 사는 게 제 삶의 모토고 그 삶의 모토에 대한 만트라 그걸 주문이라 그러는데 개질소충을 풀어놓은 말이 아까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그 네.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뇌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타버린 걸 뭐라 그랬어요? 번뇌를 했잖아요. 네. 그 번뇌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알아차림이 약해지게 되고 우리의 알아차림이 약해지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면접이나 발표나 그럴 때 자신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두려워할 때는 시험에서 떨게 되고
그 떨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다 전달하지 못하고 시험에서도 시험을 떨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불안증이 생기게 되고 그 시험 불안 때문에 시험을 망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런 시간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점점점 알아차리게 된 것들이 네. 계절소충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3개월 재수해서 의과대학 들어갔고 그렇게 들어간 의과대학에서도 상위 10% 1등급 졸업했거든요. 제가 우리 뭐 동기들 그들보다 열심히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성적이 좋았어. 왜냐 저는 공부력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시험력이 좋았어요. 그 말은 뭐다? 시험에 대한 불안이 없었고 시험 당일날 저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계질소충에 대한 만트라라는 거예요. 계질소충의 만트라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표정과 감정은 1:1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표정의 변화를 우리 대뇌 피질이 인식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석한 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담기게 되면 우리의 대뇌 피질은 이것을 즐거움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미소로. 지금도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즐거운 미소로. 첫 번째가 계질은 즐거운 미소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충. 충실하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유 있고 느긋하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꾸준히 성실하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발표를 하거나 면접장에 갔어. 그럴 때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 있고 느긋하게. 그리고 수능이나 전문 시험 볼 때는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여유 있고 느긋하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수능 공부할 때라든지 전문의 시험 볼 때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꾸준히 성실하게. 그러니까 충실하게라는 말은 이 3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가지고 제 만트라를 바꿨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하자. 하자는 I can do it. 그런데 제가 계속 I can do it 하다 보니까 계속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기반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가지고 네. 요즘은 I can do it 하지 않고 It's possible. 그것은 가능하다. 항상 시험 보기 전에 즐거운 미소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It's possible.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언젠가 한번 소가 네. 풀을 뜯는 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네. 소는 정말 여유 있고 느긋하게 그리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풀을 뜯고 있어요. 그 모습으로 시험을 보고 그 모습으로 면접을 보고 그 모습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참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고통이라든지 상실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3년 전에 어머님을 떠나보내시고 3개월 동안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3개월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이 와 닿았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게감 있는 이런 고통, 상실감 이런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 3년 되셨거든요. 저희 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가.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3개월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슬픔 이상의 괴로움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고 지금은 어떤 알아차림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나 어떤 부모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부모의 죽음은 슬픈 거지 사실 괴로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3개월 동안 어떤 어머님의 죽음을 슬픔 이상의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괴로움 때문에 슬픔 플러스 괴로움 플러스 다양하게 그 부정적 감정들이 이어지는 것들을 제가 만들어서 저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알아차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전쟁 지역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어린 친구들이 굶어 죽어가잖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지만 괴로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가족의 어떤 죽음은 슬픔 이상의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족의 그 죽음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실로 받아들여서 거예요. 왜냐면 부모의 죽음은 나의 엄마의 죽음이거든요. 나의 엄마, 나의 소유격,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 나의 자식, 나의 가족. 이 나의라는 것은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소멸이 아닌 상실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죽음 플러스 상실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더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나의 소유격,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정체성마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저는 괴로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모의 죽음을 이제 어머니라는 그 존재의 어떤 소멸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조금 괴로움이 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어떤 소유의 사라짐이 아니라 한 생명의 소멸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어머니를 좀 잘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작가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마라. 자주 강조해 주시죠. 근데 이거를 마치 열심히 사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네. 그게 아닌데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말씀 이거요? 한번 해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예요. 열심히 대신에 즐겁게. 게으르게 말고 충실히. 우리의 삶의 방향은 두 가지예요. 열심히 아니면 게으르게. 아니에요. 열심히 대신에 즐겁게. 게으르게 대신에 충실히 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열심히와 즐겁게를 헷갈려 하면 안 돼요. 뭔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서울대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즐겁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노력을 의지의 문제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에 이 원장, 우리 애는 머리는 너무 좋은데 노력을 안 해. 그런 말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네네, 엄청 많죠. 그런 분들은 이 노력을 아이의 의지의 문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노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 노력도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어떤 능력? 하나의 과제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과제 지속력이라 그래요. 하나의 과제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노력이에요. 근데 이 한 가지 과제를 지속하려면 또 다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조절력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게임 시간을 좀 줄이고 공부 시간을 늘려야지 하는 자기 시간에 대한 자기 조절력이 있어야지만이 과제 지속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조절력이 좋아지려면 또 다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율적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스스로 계획해서 뭘 하다 보니까 잘 됐어.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내적 동기라는 거예요. 그 내적 동기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즐겁게 뭔가를 노력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내적 동기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 잘하잖아요. 네. 왜 잘했냐면 어릴 때부터 주변에 축구하는 애들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하게 된 거예요. 저 매일 30년간 책 읽고 운동하고 명상하잖아요. 왜 그랬냐면 저희 어머니가 늘 성경 읽고 등산하고 꼭대기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맨날 보다 보니까 그게 호기심이 생기는 거야. 나도 저렇게 해볼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맨날 게임하고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러는데 자식이 그걸 보고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환경을 통해서 자식이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그 호기심이 하나의 내적 동기가 되는 것이고 그 내적 동기를 통해서 나도 그러면 한번 책을 읽어볼까? 읽었는데 좀 재밌어. 그리고 엄마랑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더 즐거워. 그러면서 한 권 두 권 읽어가는 그런 성취감이 있어. 그 자율적 성취감이 생기게 되니까 그럼 내 시간을 이렇게 좀 조절해 볼까? TV를 좀 줄이고 책을 읽어볼까? 라는 자기 조절력이 생기게 되고 그 자기 조절력이 생기니까 책을 꾸준히 읽게 되고 그 꾸준히 읽게 되는 과제 지속력이 노력이 되다 보면 계속하게 되는 거고 계속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고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좋아한다는 것은 이것을 잘한다는 거고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또다시 내적 동기가 돼서 이게 선 사이클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이걸 잘하게 되고 잘하니까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니까 또 잘하게 되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즐겁게 노력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고등학생 1학년 학생 2명과 네. 학부모를 한번 이런 과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학생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네. 의지가 약하다고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8번에 걸쳐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한 5분간 이야기를 네. 한 8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각각의 능력에 대해서.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학생 둘이 성적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노력하는 그런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즐겁게 노력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 한 공부를 가지고 시험을 잘 보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험의 불안을 떨어뜨리는 그런 만트라를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자주 섞인 말들이 이 사회의 담론으로 많이들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당군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적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를 광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네. 협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제적인 부를 성공으로 우리가 간주를 한다면 적어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지만이 당연히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돼야 돼요. 제가 항상 중요한 게 업자잖아요. 업자. 직은 자리를 의미하고 업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 혹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환산되는 자신의 어빌리티, 그것을 업이라 그러는데 그 업을 직장 생활하면서 반드시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직장인과 직업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사장이 자신의 자리와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우리는 직업인을 넘어서서 업직인이 돼야 돼요. 업직인은 뭐냐면 자신의 업을 통해서 자신의 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연봉이나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업직인인데 적어도 자신의 능력이 커지게 되면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의 능력이 커지게 됨으로써 적어도 나의 일자리,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사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업을 키우는 게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전문가로서 커나가는 과정이고 그 전문가가 되어야지만이 업직인이 되어서 자신에게 연봉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경제적 부를 당연히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사회는 없어요. 자신이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사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업의 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업을 키워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뭐냐면 지렛대를 이용한 힘을 이야기해요. 네. 근데 우리는 레버리지를 뭐라 그러냐면 대출이라 그래요. 대출과 레버리지는 전혀 다른 건데 레버리지는 막대기와 지지점이 있어야 돼요. 네. 지지점을 이용해서 이 막대기로서 더 큰 돌을 움직이는 힘을 레버리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큰 돌을 움직이려면 밑에 있는 돌의 크기도 커야 되고 이 막대기의 길이도 길어야 되잖아요. 막대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우리 20대의 나의 시간, 그리고 30대의 시드머니, 40대의 경험,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길이는 대출이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30, 40대의 어떤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지지석인 알미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 경험이 알미의 크기를 커지게 되면 지지석도 커지게 되고 레버의 길이도 커지기 때문에 더 큰 돌을, 더 큰 자산을 움직이고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너무 좋네요. 진짜 대출은 레버리지의 일부분일 뿐인데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와 대출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쉽게 이렇게 풀어서 잘 설명을 맞아요. 해주셨습니다. 대출은 레버라는 막대기의 끝에 있는 길이를 늘려주는 것일 뿐이다. 근데 길이가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한 분야의 알미 없으면 그 알미라는 암석을 통해서 더 큰 돌멩이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길이만 길어진 거 가지고 작은 지지대를 움직이다 보면 대출이라는 막대기가 부러질 수 있고 대출의 막대기가 부러지면 앞에 있는 것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이 지지점의 알미라는 그 암석의 크기가 커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커진 상태에서 자기 사업을 해야지만이 레버의 막대기가 꺾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은 싫은 마음이 결국 부자가 되는 그 결과를 거부하게 된다. 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이 간단하게.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결론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부자들은 부를 선택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은 부자 되기를 바라지만은 마음은 원치 않기 때문에 난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닌데요. 저는 제 마음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에게 물어보면 부자가 되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이 힘든 과정을 너 원해? 이러면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풍족한 미래와 지금의 힘든 과정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힘든 과정을 마음이 원한다는 것은 제가 원하는 미래도 마음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을 원하면 결과도 원하는 것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 힘든 과정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힘든 현실, 부자가 되는 올라가는 이 계단의 오르막길을 나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과정을 저버리게 되고, 과정을 저버리게 되면 이 힘든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내가 원하는 빛나는 미래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의 과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너무나 거부하고 싶고, 너무나 외면하고 싶고, 너무나 바꾸고 싶어 하지, 지금의 힘든 과정을 미래와 연결된 과정임을 알고 지금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허용하는 사람들은 1% 미만이에요. 근데 지금의 힘든 과정을 허용하고 일상의 당연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풍요로 인해서, 그 힘으로 인해서 미래와 연결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관역의 0점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미래와 연결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나 지금 현실을 바꾸고 싶어 라고 해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마음은 지금의 과정을 네가 원치 않구나, 그러면 이 과정에 연결되는 미래도 네가 원치 않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그런 미래가 짠 하고 펼쳐지는 거예요. 작가님 하루에 감사합니다 100번 말씀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뭐 운전할 때 하십니까? 아니면 소리 내서 하시죠? 소리 내서 할 때도 있고 마음속으로 할 때도 있는데 주로 소리 내서 할 때가 많고, 사람 많을 때는 좀 마음속으로 할 때도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우리의 평균적인 감정이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맞아요. 평균적인 감정은 부정성, 짜증, 분노. 그게 디폴트 값이죠. 그게 디폴트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딱 오는데 빨간 불이 딱 제 앞에 바로 바뀌어 버렸어. 그럼 사람들은 짜증이 나잖아. 왜 하필 내 앞에? 특히나 지금 만약에 늦었어. 그럼 더 짜증이 나. 그 짜증 상태로 내 마음을 부정적으로 채색을 했다가 불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그 파란 불에 감사해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빨간불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부정성을 마이너스 1이라 그런다면 적어도 파란불이 되었을 때 플러스 1이 돼야지만 이게 제로성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부정적으로 채색을 해요. 저는 파란불이 되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빨간불이 됐을 때 느꼈던 짜증만큼 파란불이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말하고 건너게 되면 제 마음을 부정적으로 채색되게끔 제가 놔두지 않는, 제 마음의 책임 전시하기 때문에 제 마음을 늘 긍정적으로 좀 채색하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말 50번 시작해요. 깔고. 그다음에 운전할 때마다 파란불 바뀌면 감사합니다 말을 하고. 병원에서 수술 끝나면 다른 병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한 7, 80번 했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오늘 몇 번 했을까 하면 좀 모자라. 그럼 자기 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10번, 20번 합니다. 그러면 하루의 시작과 잠자기 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저희 하루가 감사로 물들게 되고, 잠자기 전에 감사로 잠을 자기 시작하면 내 꿈속에서의 어떤 무의식이 감사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감사로 각인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번 하게 되면 반드시 감사할 일이 한번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게 되면 알게 돼요. 이 감사라는 게 나를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채색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경험할 수 있어요.